안녕하세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제 인생에도 찾아오게 돼서 솜씨도 없는데 더듬더듬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40대 여자예요. 자기 손으로 남편을 해코지한 못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아무도 제 억울함을 들어주려 하질 않았었죠.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상처와 아픔을 들여다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내가 이 지독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인생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다 놓아버리기 직전이었습니다. 평생 신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그런 순간에 절 꺼내주겠다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어딘가에 신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 지독한 인생 얘기 시작해 볼게요. 지수야, 엄마는 너 1등 안 해도 되니까 나가서 다치지만 말고 무사히 들어와. 엄마가 돈이라도 많았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운동할 일 없을 텐데. 미안하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까지 뒷바라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데. 나 열심히 할게.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전 어렸을 때 운동에 재능이 있었어요. 엄마 말론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아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운동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집안을 서서히 망하게 만들려면 자식을 예체능을 시키면 되고 한 방에 망하게 하려면 정치를 시키면 된다 그랬어요. 재능만 있으면 성공하는 판이면 참 좋겠지만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든든하게 뒷바라지를 해줄 집안 환경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가 참 힘들거든요. 엄마는 없는 살림에서 재능이 있는 딸을 빛나게 해주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훌륭하신 분이었고 전 그런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기 싫어서 남들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하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가혹했어요. 가난했던 전 부잣집 자식들에게 출전 기회가 밀리기도 하고 이름난 대회에서 상을 타고 상금을 받아도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상금을 기부해야 된다는 압박에 받은 상금을 전부 뱉어내기도 하면서 겨우겨우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실력이 뛰어나면 언젠간 성공해서 엄마의 고생을 갚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포기가 안 됐었죠. 중학교 때 대회에 나가면 거의 1등은 따놓은 당상일 정도로 실력은 좋았습니다. 운동선수는 정말 몸이 생명이잖아요. 운동선수들 되게 무식하게 훈련받는 거 알고 계세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치님으로 계시던 분은 선수의 몸 상태보단 자기의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고 전 그 훈련과 연습 때문에 몸의 부상과도 가까운 무리가 온 상황이었죠. 대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운동을 오래 하려면 이렇게 몸을 쓰면 안 되겠다 싶어 코치님에게 아무래도 이번 대회엔 나가지 못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코치님께선 제 걱정은커녕 몸뚱이를 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면서 엄한 체벌을 가하셨죠. 지금이면 그렇게 지도자들한테 두들겨 맞는 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겠지만 옛날엔 뭐 선생님 말이 곧 하늘인 법이었으니까요.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죠. 전 더군다나 집도 가난하고 백도 없었으니까요. 야, 넌 네 생각만 하냐? 아무것도 없는 거 선수 만들어줬으면 몸이 부서지는 일이 있더라도 대회 열심히 나가서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지랄하지 말고 무조건 나가. 알겠어? 너무 무서웠어요. 이번에 만약 대회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면 선수 생활 앞길을 제대로 막아주겠다는 코치님의 반협박과도 같은 얘기가 무서워서 전 결국 좋지 않은 몸 상태로 대회를 나가게 됐고요. 출발을 할 때부터 발목이 조금 시큰거린다 생각은 했었는데 결국 트랙을 절반 정도 돌지 못하고 엄청난 통증으로 그대로 발목을 붙잡고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대회에 나갈 때마다 1등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다치지만 말고 들어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시던 엄마께서도 절 지켜보고 계시다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오셨고요. 전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게 됐죠. 제가 병원에서 듣게 된 얘긴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이 이미 손쓰지도 못할 정도로 걸레짝이 됐다고요. 다시는 운동할 수 없을 것은 물론이고 평생 발을 절뚝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무식하게 운동 하나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저한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이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지수 어떡하면 좋아. 선생님, 우리 지수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한다잖아요. 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애한테 그렇게 대회 나가라는 소리만 안 했어도 애가 이번에 몸이 안 좋다고 그렇게 쉰다고 말을 했었는데 내 딸 다리 어쩔 거야? 어머니, 그걸 왜 제 탓을 하세요? 몸 관리도 선수 자질이에요. 지가 지 몸 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렇게 된 걸. 뭐 제 탓을 하시면서, 돈이라도 뜯어내실 작정이에요? 병원에 제 상태를 확인하러 오신 코치님을 보고 엄만 눈이 뒤집혀서 멱살을 잡고 내 딸 어떻게 할 거냐, 내 딸 평생 저렇게 불구로 살게 할 거냐 오열을 하셨습니다. 코치님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결국에 대회 나가기로 했었던 건 제 뜻 아니었냐, 자긴 책임 없다 하면서 발을 빼더라고요. 억울해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떠셨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엄마가 지켜내지 못했다는 충격과 상심에 빠지셨죠. 학교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시기도 하다가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고요. 항의를 하고자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학교는 끝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남은 건 잃어버린 제 젊은 날들과 망가져버린 다리뿐이었죠. 지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힘이 없고 무식하고 가난해서 우리 딸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아이고, 예쁜 내 딸 어쩌면 좋니? 엄마 괜찮아. 운동 안 하고 먹고 사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 엄마랑 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 나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볼게. 그렇게 전 도망치듯이 엄마와 함께 옆 동네로 이사를 오고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엄만 절뚝거리면서 걷는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참으셨죠. 제 다리가 이렇게 된 것이 엄마 때문도 아닌데 엄만 그게 다 자기가 가난하고 힘이 없는 탓인 것 같아 그렇다면서 엄청나게 자책을 하셨어요. 물론 제 속도 말이 아니었지만 엄마가 절 보고 속상해 하시는 것이 더 죄송스러워서 일부러 더 밝은 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제가 운동선수를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정신력 하나는 끝내주기 좋았다 자부하거든요. 그래, 내가 먹고 살 방법이 운동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대학도 가고 회사에도 들어가고 하면 엄마를 호강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겠다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야, 이번에 전학온 애 봤어? 다리 병신이던데? 교무실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운동선수 했어가지고 머리도 엄청 나쁘고 무식하대. 이제 다리까지 저러니까 어떡하냐? 야, 말 조심해. 그래도 운동선수 출신이면 싸움 좀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 쳐 맞는다. 에이, 그래봤자 다 옛날 일인데 제대로 걷지도 못한 애가 싸움은 무슨. 어딜 가나 못된 애들은 꼭 있잖아요. 전학 간 학교에선 평범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들과 영 다른 사람이다 싶었는지 전학 간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애들의 따돌림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애들이 놀리는 말처럼 옛날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고 운동만 무식하게 해왔던 저라서 학교 진도를 따라가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운동은 노력을 하면 딱 제가 투자한 노력만큼 실력이 늘어나는 게 딱딱 눈에 보이는데 공부는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엉덩이를 아무리 오래 붙이고 앉아있어도 성적은 제자리 걸음이고 이렇게 가다간 대학도 제대로 가지 못할 것 같다 싶어 조바심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제 수술비며 뭐며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을 죄다 쏟아부은 엄마에게 학원을 보내달라 얘기를 하는 것도 어렵고 혼자서 늦게까지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리고 종진이 오빤 제가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던 날 우연히 만난 학교 선배였어요. 너 우리 학교구나? 학교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페이지 넘어가지 못하고 있던데.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도와줄까? 오빠는 저를 처음 본 거라고 하지만 사실 전 오빠를 학교에서 몇 번이나 봤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공부도 잘해서 인기가 좋아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했고 저와 친해질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신경도 쓰고 있지 않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주변에 놀 친구도 끊이지 않았고 인기도 좋고 걱정 없이 사는 부잣집 도련님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오빠 역시 어려운 집안 환경을 가지고 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도서관에 나오는 저를 보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어야겠다 생각해서 말을 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도서관에서 오빠에게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하기만 했지만 나중에 잘 되면 은혜 갚으라면서 장난스럽게 웃는 오빠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고백할 수 없는 남모른 연정을 품게 됐어요. 첫사랑이라고 하죠. 살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교우관계면 교우관계, 뭐 하나 비교해서 전 뒤처지기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편견 없이 절 봐주고 도와주는 모습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사실 내 꿈이 판사거든. 우리 엄마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사셔서 내가 꼭 나쁜 놈들 잡아 쳐넣을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오빠가 판사 되고 나면 지수 너 그렇게 괴롭혔던 코치니 뭐니 그놈들 싹 다 잡아서 깜빵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해라. 내가 잘 돼서 오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도 이렇게 받기만 하고 있는데?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오빠 도와주는 거야. 너만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하고 안쓰러운지 모르겠다. 나한테 동생이 있었으면 딱 이런 기분이었으려나 싶고. 혹시라도 제가 마음을 고백했다가 오빠와의 관계가 영영 깨져버릴까봐 오빠 눈엔 전 그저 여동생으로만 보여지고 있는데 선을 넘지 말자 하고 제 마음을 꼭꼭 숨기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오빤 자긴 나중에 꼭 크면 판사가 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 거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절 괴롭혔던 사람들한테도 꼭 복수를 해주겠다면서요. 그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맙고 그렇게 먼 미래의 어른이 되어서도 오빠랑 만날 수 있을까 괜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오빠에게 열심히 공부를 배운 덕분에 성적은 많이 좋아졌어요. 친구들의 괴롭힘은 여전했지만 학교가 끝나면 오빠를 만나고 공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힘든 학교 생활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야, 쩔뚝아, 너 요즘 학교 끝나고 종진이 오빠 만난다는 소문 있더라? 은지가 어제 너랑 오빠랑 도서관에서 같이 나오는 걸 봤다던데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야, 감히 네 주제에 오빠를 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설마 내가 얼마 전에 오빠한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거 그것도 다 쩔뚝이 너 때문 아니야? 야, 너 남은 다리도 내가 못 쓰게 해줄까? 어? 하지만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전 학교에서 여전히 쩔뚝이라고 불리면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받는 존재였고요. 저희 반엔 얼마 전에 종진이 오빠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한 일진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고백을 거절한 것이 당연히 저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전 그 당시에 너무나 풀기 쉬운 화풀이 대상이 돼버렸던 거죠. 원래도 애들이 괴롭힘은 참기 힘들었지만 그날 이후로 남의 남자를 빼앗은 불려우 같은 기집애라면서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지고 혹독해졌습니다. 오빠한테 입이라도 뻥끗했다간 학교에 오빠와 저를 엮어서 더러운 소문을 내버린다는 둥 저희 엄마한테 해코지를 한다는 둥 별별 협박들을 다 했었죠. 원래 그 나이 땐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같이 다니는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 애들이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저도 주변에다가 제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엄마, 여기 말고 더 먼 데로 전학 가면 안 될까? 나 이 학교 안 다니고 싶어. 지수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 왜 그래? 혹시 애들이 괴롭히고 또 그런 거야? 어? 갑자기 전학 가고 싶다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아니야, 엄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학교에 너무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성적은 많이 좋아졌는데 다른 학교 가면 대학도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이사 가기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엄마, 나 그냥 전화 보내주라. 응? 이 학교 다니기 싫어.
매일 같은 애들의 괴롭힘과 따돌림에 운동으로 다져졌던 정신은 많이 무너져 있던 상태였고 전 엄마에게 울면서 전학을 보내달라 사정을 했어요. 다리를 다치게 되어 운동을 관두게 됐을 때조차도 전 엄마 앞에서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딸이었는데 갑자기 무너져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엄마도 많이 놀라신 눈치였죠. 얘가 지금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분명 애들한테 괴롭힘을 받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적응이 안 된다고 힘들면 전학을 가는 게 맞지 않겠냐면서 제 청을 들어주셨죠. 없는 살림에 이사를 가는 건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면 제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수야, 전학이라니? 그동안 도서관도 안 나오고 나 피해 다니더니 갑자기 전학을 간다고? 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야? 너랑 나랑 그래도 알고 지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전학을 가버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오빠랑 제가 뭐 특별한 사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전학 가기로 했어요. 오빠는 어차피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저 같은 건 오빠 인생에서 사라져도 그렇게 큰 영향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 찾지 말고 그냥 오빠 인생 알아서 잘 사세요. 되고 싶다던 판사도 꼭 되시고요. 저도 제 인생 살 거니까요. 제가 전학을 간다는 소식에 종진이 오빤 한달음에 달려와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절 다그쳤어요. 오빠의 얼굴을 이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왈칵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지만 여기서 오빠에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빠를 위해서 제가 빨리 오빠 인생에서 사라져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기에 일부러 눈물을 꾹 참고 더욱 모질게 오빠를 대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쌀쌀맞게 군 적이 없었기에 오빤 제 반응에 더욱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억지로 마음을 밀어냈어요. 나 사실 오빠가 공부 알려주는 거 그거 하나도 안 좋았다. 오빠도 나 다리 이 모양으로 생겨서 동정심에 공부 알려주려고 그런 거 아니었냐. 착한 척 하지 말고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충격받은 오빠의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렇게 전 또 한 번의 전학을 가야만 했어요. 이삿짐 트럭 안에서 엄만 제 손을 꼭 붙잡고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엄마한테도 이게 무슨 불효인가 싶었죠. 평생 운동한다고 고생시킨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다리는 아예 못 쓰게 됐지. 거기다가 기껏 전학 온 학교에선 제대로 적응도 하지 못하고 또 고생스럽게 이사를 가게 됐지. 저도 고개를 숙이고 엄마한테 죄송하다는 소리만 계속했습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엄마 속이 얼마나 상했을지 창밖을 내다보는 엄마의 등만 바라봐도 죄책감에 가슴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지수야, 네 이름 은혜로 바꾸자. 엄마가 유명한 철학관 가서 받아온 이름이야. 너 이름 바꾸면 팔자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 은혜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이사를 가고 전학수소록을 밟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름을 바꾼 거였어요. 제 인생이 너무 꼬이기만 하는 것 같다면서 엄만 그게 다 이름 탓인 것만 같다면서 유명한 철학관에 가서 제 이름을 새로 받아다 주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름 때문에 인생이 꼬이겠어요. 그냥 엄마가 바꾸자고 하셔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이름을 바꿨죠. 엄마도 분명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딸의 이름을 받아오셨을 테니까요. 이거라도 바꾸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이셨을 테니까요. 바꾼 이름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전학을 간 학교에선 친구들과 그렇게 친하고 살갑게 지내진 못했지만 예전처럼 절 심하게 괴롭히는 애들은 없었고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보고 대학에 합격할 때 첫사랑이었던 종진이 오빠의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오빠 덕분에 그래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대학 문턱을 밟아보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잠깐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저보다 더 잘 살고 있을 오빠 생각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제가 먼저 끊어낸 인연을 다시 찾아 이어붙여 보려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보고 배운 것이 운동밖에 없어서요. 비록 다시 운동을 할 수는 없는 몸이지만 지도자로서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전 체육교육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따돌림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제가 남편을 만난 것도 그때였습니다. 남편은 당시에 저희 대학 소속의 그래도 꽤 잘 나가는 선수였고요. 전 쉬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남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운동장에 앉아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취미였어요. 출발할 때 자세가 너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자세를 조금 더 고쳐보면 속도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저도 지금은 이 모양이긴 한데 예전에 선수 출신이었거든요. 항상 연습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연습을 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 남편의 모습은 누구보다 빛났죠. 연습한 만큼 실력이 잘 나오진 않는지 괴로워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고 전 그런 남편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선수 시절에 느꼈던 얘기들을 나누면서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제가 남편의 버릇을 잘못 들여놨던 것 같아요. 남편은 잘 나가는 선수고 전 그런 남편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희 관계에서 늘 의를 자처했거든요. 승우야, 옆엔 누구야? 여자친구? 에이, 아니지. 벌써 매니저라도 구했냐? 매니저는 무슨, 그냥 나 운동 도와주는 친한 동생이야. 은혜야, 나 물이랑 수건 좀 갖다 주라. 아, 뭐라도 먹고 준비해야 되니까 영 출출한데. 그러지 말고 김밥 좀 사다 줄래? 아, 오빠, 내가 금방 사가지고 올게. 물이랑 수건 여기다 놔두고 갈게. 알아요. 그때 제 모습이 얼마나 호구 같았는지요. 전 그저 빛나는 사람 옆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설마 여자친구냐, 네 매니저냐 하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이 절 동생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한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쉽게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정말 실력에 날개가 돋친 것처럼 점점 더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어요. 야, 니네 그 얘기 들었어? 은희야, 너 마침 잘 왔다. 네가 맨날 쫓아다니던 그 선배 있잖아. 그 선배 이번에 검사했는데 양성 반응 나와가지고 자격 정지 먹었다던데? 선수 자격 박탈이래. 이제 더 이상 대회 못 나간다고 하던데. 갑자기 실력이 왜 그렇게 좋아졌냐고 우리끼리 얘기했었잖아. 설마 그게 진짜일 줄 누가 알았겠어? 충격적인 얘기에 전 손에 있는 책을 모두 내던지고 남편에게 달려갔죠. 대회에 나가기 직전 감기약 하나도 조심해 먹는 선수들인데 욕심이 과했던 건지 뭔지 양성 반응이 나와서 앞으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짐을 싸서 쓸쓸히 기숙사를 빠져나오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 물으니까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손에 있는 집을 집어 던졌어요. 나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콩깍지라는 게 뭔지,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얼마나 잘하고 싶었으면 이런 실수까지 했을까. 망가진 이 사람의 인생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왜? 너도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왔냐?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끝났다고. 오빠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운동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많잖아. 내가 옆에 있을게. 뭐가 됐든지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나도 그랬어. 나도 엄청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왔어.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시작하면 돼.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남편은 그제서야 제 어깨에 기대어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이면서 위로를 해줬고요. 남편은 너는 평생 나를 안 버리고 곁에 있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곁에 있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약속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었던 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스포츠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고 남편은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찌감치 회사의 자리를 잡았으니 데이트 비용도 거의 다 제가 냈었죠.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남편이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했어요. 나도 다른 애들처럼 공무원 시험 뭐 이런 거나 준비해볼까 봐. 너 내 군기 동기 알지? 걔가 군 생활할 때 진짜 엄청 멍청했었거든? 말귀도 엄청 못 알아듣고. 근데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 시험 딱 1년 준비해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 걔 정도 머리로 합격할 수 있는 거면 난 반년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겠다 싶던데. 아, 나도 학원이나 다녀볼까?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지난번에 면접 보고 온 데는 어떻게 됐어? 내가 이력서 쓰는 것도 도와주고 서류 합격도 했었잖아.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야,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런 회사를 들어가라고 할 수 있냐? 넌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난 그런 똥똥 같은 회사 다니면 내 자존심이 상할 건 생각도 안 해? 어디 중국집 가서 배달을 해도 그것보단 월급 훨씬 더 많이 받겠더라. 아, 됐어. 잔소리할 거면 관둬. 연애를 한 지도 꽤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벌써 오래된 연인들과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청첩장을 건네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자리도 제대로 못 잡은 남편을 마냥 기다리는 현실이 우울하고 초조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그래도 좀 해서 모아둔 돈도 있었고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만 보인다면 솔직히 모아둔 돈이 그렇게 대수냐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혼 얘기를 먼저 꺼냈던 것도 저였어요. 적어도 이렇게 의미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것보단 안정적으로 결혼이라도 하면 남편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였죠. 너도 알잖아. 나 모아둔 돈도 하나 없는 거. 우리 부모님도 내가 선수 시절에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했었고. 나야 너랑 결혼하면 좋지. 아, 좋은데 넌 그래서 모아둔 돈 좀 있어? 남편 눈엔 제가 얼마나 호구 같아 보였을까요? 20대 때부터 한결같이 자기만 바라봐준 사람.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바라는 것도 없이 끝도 없는 뒷바라지를 해주던 사람. 결혼을 하고 나면 또 얼마나 빼먹을 수 있을까 그런 눈으로 절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받고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저에게 남편은 못난 구석이 있어도 세상에서 절 유일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아무리 답답하게 살고 제 앞가림을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소리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바보였죠. 그래서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었던 남편과 선뜻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던 거였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세상에 장애인이랑 아유 못 살아. 대학생 때부터 만나는 여자애 있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저렇게 다리 철뚝거리는 애인지 누가 알았겠어? 아우, 나 어쩜 좋아. 정말 미쳤어. 네가 뭐가 아쉬웠어? 저런 여자애를 만나? 자원봉사자야? 엄마, 내가 다 얘기했잖아. 은혜야, 미안해. 우리 엄마 하는 소리 신경 쓰지 마. 결혼을 반대했던 것도 저희 집이 아닌 시댁이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다리를 절뚝이는 절 보고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아픈 애를 만나냐고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안 그래도 한 줌도 안 되는 제 자존심이 더 바스라졌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모자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나를 만나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 힘들 때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다.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줘서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사람 구실하고 있는 거다. 고집을 피운 통에 시댁에서도 억지로 결혼을 시켰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시댁에 가도 저한테 말 한마디 거시지 않을 정도로 며느리로 인정을 안 하셨어요. 결혼을 할 때 뭐 하나 지원받은 것도 없는데요. 순전히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 저희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한다고 보태주신 돈, 그 돈으로 결혼하고 조그마한 집을 구하고 살면서도 전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남편 자존심 지켜주겠다고 결혼할 당시에 제가 모아둔 돈을 떼어서 남편 통장에 넣어주면서 이 돈은 우리 엄마한텐 당신이 모아둔 돈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남편 자존심을 세워줬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당신도 양복 딱 차려입으니까 어디 큰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같이 멋있네.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알겠지? 당신 뭐든 승부욕이 있어서 잘하잖아.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쉽사리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금방 관두기 일쑤였고 생활비는 거의 제가 벌어온 돈으로 충당하게 됐죠. 진짜 문제는 저희 사이에 아이가 들어서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임신 8개월 차까지 출근을 했어요. 집에 돈 벌어올 사람이 없어서요. 출산을 위해 일을 쉬고 나서부터 집에 돈 벌어올 사람이 없으니 남편이 정말 꾸역꾸역 억지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 여태 나가서 돈 벌어오면 남편한테 싫은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산딸이 다가오면서 잠도 계속 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 때가 많았는데 제가 출산을 한 달 정도 앞뒀을 때 남편의 손찌검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빨래를 개다가 깜빡하고 잠이 들었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제 머리통을 팍 하고 쳐서 잠에서 깼어요. 처음엔 이게 꿈인가 싶어 눈만 끔뻑거리고 있으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넌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집안일도 아예 내팽개 쳐놓고 있냐?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남편은 생각도 안 하고 발자 좋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지금 나 친 거야? 나 만삭이야. 내일 모레면 애 낳으러 들어간다고. 피곤해서 잠깐 잠들 수도 있지. 술 취했으면 곱게 들어가서 자든가. 술 냄새가 펄펄 나는 남편은 아오아오 하면서 손을 들었다 내렸다 절 위협했어요. 남편이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덩치도 크고 힘도 좋아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인 모습이 저한텐 너무 무섭게 느껴져서 그날 처음으로 작은 방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도망간 거냐고 하면서 잠가 놓은 문을 부실기세로 흔들다가 제 풀에 지쳤는지 조용해지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말짱하게 식탁에 앉아 있고요. 저도 서러운 마음에 어제 일을 얘기하면서 울컥 화를 내니까 남편은 정말 기억이 안 난다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면서 싹싹 비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술에 너무 취해서 그랬나 봐. 나 원래 절대 그런 사람 아닌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진짜 미안해. 내가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응? 그땐 남편 말대로 처음이기도 했고 출산이 코앞인데 이런 일로 갈라서기를 하겠어요. 뭘 하길 하겠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다시는 안 그런다고 싹싹 빌어대는 남편을 한 번만 믿어보자 싶었는데 언제 생긴지도 모른 그 나쁜 버릇은 제 아이를 낳고 나서도 상습적으로 계속됐습니다. 정말 소중한 아이를 품에 얻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다른 건 다 안 바라고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저희 아인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을 내리 있느라 품에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어 그 작은 몸으로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빠르게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저의 계획도 물거품이 됐죠. 당장 눈앞에 제 아이가 아파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언제 또 아플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아이를 끌어안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라고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제 탓이라네요. 네가 등신이라서 네 애도 등신으로 나온 거 아니야. 아우, 내가 그때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집구석에 들어와서 네 얼굴만 보면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 속이 갑갑해서 죽을 것 같다고. 야, 억울해? 억울하냐고. 어디 남편한테 눈가루 그렇게 뜨고. 가장 노릇한다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편이 한때는 안쓰럽다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그 집에서 그저 남편의 샌드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겨우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이를 재워놓고 나면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큰 소리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가 깰까봐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사정을 하면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면서 고함을 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제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의 분풀이가 끝나고 나면 시끄럽게 코를 골고 자고 일어나서 또 자기가 정말 죽일 놈이라면서 제 뺨을 치는 남편을 보면서 속이 썩어가다 못해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었어요. 남편을 들이받아 볼까,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이라도 가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죠. 이게 막상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공감하지 못할 공포예요. 그냥 무난할 뿐인데도 애 데리고 도망가려고 짐까지 싸놨다가 남편한테 들켜서 그날은 정말 애랑 같이 딱 죽겠구나 싶었던 적도 있었다니까요. 네가 감히 내 새끼 데리고 도망갈 생각을 해? 정신 나갔구나 아주. 뭐냐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네가 멀쩡하게 두 발로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아? 끝장을 보자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차라리 날 죽여.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애한테 절대 손대지 마.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화도 내보고 빌어도 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대문만 닫으면 폭군이 되어버리는 남편이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 말대로 내가 이 집에서 살아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생각도 들었고요. 가장 미안한 건 제 아이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겠어요. 또래보다 말이 좀 늦게 트이는 것 같아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아이가 자폐기가 보인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아, 이게 전부 내 탓이구나. 애 때문에 꾸역꾸역 참고 산다고 버텼던 날들이 결국에 내 애를 망치는 지름길이었구나 하고요. 그날 일찌감치 애를 작은 방에 눕혀놓고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거실에 불 다 꺼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리고 나서 들어온 남편은 자연스럽게 제 머리를 툭 밀면서 불 다 꺼놓고 무슨 청승을 떨고 앉아 있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그동안 마음속으로 꾹꾹 참아왔던 화가 갑자기 한 방에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애가. 네가 사람 새끼야? 네가 애비 맞아? 네가 나 패느라 정신없을 동안 우리 애가 어떻게 됐는지 네가 알기나 하냐고. 네가 그랬지. 내가 살아서 이 집 나가는 일 절대로 없을 거라고. 오냐 그래. 오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집 나가자.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네가 아주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오냐 그래. 내가 오늘 네 머리장머리를 아주 단단히 고쳐줄 테니까 애 새끼 잘못 키운 게 네 탓이지 내 탓이냐? 남편은 늘 그랬듯이 제 몸에 또 손을 댔어요. 당연히 남편한테 힘으로 붙이니까 처음엔 밀리기만 했었죠. 순간 머릿속에 오늘 병원에서 제 손을 잡고 있던 애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남편을 밀쳤습니다.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술에 취해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남편을 미친 듯이 밀쳐냈어요. 불이 꺼진 거실에서 한참 동안 그렇게 몸싸움이 일어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넘어지는 소리가 났죠. 거실에서 제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소리 말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순간 뭐가 잘못된 걸 느끼고 얼른 불을 켰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몇 번 흔들어 깨웠지만 쓰러진 남편이 미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놀라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전현이 내 아들 불구를 만들어놨다고. 아이고. 하필이면 남편은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혔고 수술을 받고 나왔지만 평생 반신불구로 살아가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아이 끌어안고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아, 이제 더 이상 남편한테 맞을 일은 없겠구나. 진짜 웃기게도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니까요. 결국 전 시어머니와 남편의 고소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수사를 받게 됐고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를 끌어안은 친정엄마는 오열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 죽이겠다면서 법정 안에서 난동을 피우셨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이제 제 인생은 다 끝났구나. 평생을 쓰레기같이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남편한테 얻어맞고 이젠 남편 때문에 평생 애 얼굴도 못 보고 감옥에서 썩어가게 생겼구나 그랬어요. 이런 게 무슨 인생이냐고. 안 사느니만 못한 인생이라고요. 그렇게 저의 첫 공판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법정 안에서 전 넋이 나가 있었고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면서 제 신원을 확인했어요. 그럼 인정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전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성명은 김은혜입니다.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1985년 4월 17일입니다. 김은혜 씨 본 적이 강원도 땡땡 맞습니까? 제 서류를 넘기며 본 적을 묻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넋이 나간 채로 서 있던 저도 그 목소리에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고 재판장과 눈이 마주친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판사는 한참 동안 시간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제 첫사랑, 바로 종진 오빠였으니까요. 저와 눈이 마주친 오빠 역시 분명히 절 알아본 것 같은 눈치였어요. 미세하게 눈빛이 흔들리긴 했지만 냉정을 되찾은 듯한 목소리로 제 직업과 주소를 확인하고 냉철하게 재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그 질문에 내내 참아왔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만의 착각일 수 있었겠지만 전 꼭 그 질문을 절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과거의 수많은 기억이 절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겨우 진정하고 대답했죠. 아닙니다, 판사님. 전 남편을 해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뒤이어 제 변호사의 변론이 이어졌어요. 변호사의 이야기며 검사 측의 이야기며 제 귀엔 하나도 제대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은 오로지 재판장석에 앉아있는 종진 오빠로 가득했습니다. 그리움보다는 창피함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을까? 한때는 둘도 없는 친구였고 내 첫사랑이었던 사람. 정반대의 길을 걷고 피고인으로 이 앞에 섰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피고인은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피해자가 넘어짐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보단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아닙니다. 제가 때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살고 싶었어요. 살아선 이 집을 나갈 수 없을 거라고 매일같이 협박을 했습니다. 아이랑 둘이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정말 그뿐입니다. 법정에서 정말 엉엉 울면서 그동안의 일을 다 쏟아냈어요. 저 스스로 변호를 하겠다는 생각보단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누구한테라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던 재판장석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팔을 걷어서 아직도 선명하게 나 있는 상처들을 법정 안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난 정말 살고 싶었다 부르짖었어요.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해쳤는지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의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피해자는 명백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단정짓는 건 무리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어요. 이에 따라 본 법원은 피고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상해를 의도적으로 가한 정황이 불분명하므로 보석을 허가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해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 믿을 수 없는 판결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제 정당방위를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변호사님께서도 절 붙잡고 다행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즉시 석방됩니다.
그날 제가 법정에서 첫사랑이었던 판사에게 들었던 건 단순한 판결문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줄기 빛 같은 응원이었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한마디였죠. 그렇게 전 보석으로 풀려나 변호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당방위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서 재판을 완전히 뒤집히게 됐어요. 검찰 측에서도 결국 공소유지를 포기하게 됐고 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은혜 씨, 사실 판사님께서 조언 많이 주셨어요.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꼭 인생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서 무죄 판결 받으시고 나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오는 날 변호사님께선 다시 한번 믿기지 않는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재판에 개입할 수 없었던 종진 오빤 변호사님을 통해 어떤 식으로 재판을 풀어야 할지 기록이나 소견서를 확보하는 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됐어요. 그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지옥 속에 밀어 넣을 수 있다면 또 누군간 내 인생을 거기에서 구해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전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남편을 상습적인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하게 됐고 동시에 진행됐던 이혼 소송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아 단독 양육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고 지금은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판결을 받은 이후로 종진 오빠에게 다시 연락을 했던 적은 없어요. 더 이상 폭력 속에 살아가지 않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살아가면서 제가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닌 김은희라는 멋진 여자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감사의 인사를 하러 찾아갈 생각입니다. 이젠 저도 바보같이 살지 않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겠죠. 사연으로나마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 꿈 멋지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줘서 그래서 내 인생을 지옥 속에서 구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새롭게 선물 받은 삶이라 생각하고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아가 볼게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참고 견디다 보면 저처럼 행복한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윤석열 법이라고 하는 만 나이로 치면 45세가 된 여자이고 일하고 있는 엄마예요. 제 성격이 시시콜콜 제 얘기나 고민 얘기를 어디 나가서 하질 못합니다. 일하랴 집에 오면 애들 밥에 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 하느라고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 같은 생활을 해서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당연히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에 나가서 속풀이할 시간은 엄두도 못 내고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혼자 앓고 고민하는 성격입니다. 남편은 뭐 아시잖아요. 남의 편인 거요. 씁쓸한 현실이지만 그렇게 혼자서 슬픈 일도 삭히고 힘든 일도 꾹꾹 참고 그렇게 살다가 이 나이 되고 보니 많은 것이 허망하고 공허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알게 된 이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참 공감하면서 손을 탁탁 치게 되고 댓글에 좋은 얘기 많아서 자꾸자꾸 찾게 됩니다. 요즘 제 힐링의 시간이에요. 톡톡 사연. 그러다가 최근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저보다 인생 선배가 많으신 이곳에 제 사연을 올리게 됐죠. 간곡한 마음으로 한자 적어볼 테니 제 얘기에 대해 쓴소리, 공감, 다양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부모님 슬하에 언니, 남동생 이렇게 3남매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평범하게 잘 살았던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들이오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무렵인가요?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됐어요. 아버지는 옛날부터 초등학교 앞에서 작은 서점을 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서점은 단순한 우리의 생업수단을 넘어 우리에겐 놀이터와 같았죠. 저와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서점에서도 책도 나르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재고책들을 하나씩 닦아가며 서점 일을 도왔습니다. 당연히 서점에 있는 책도 보면서 책을 가까이 하며 잘할 수 있었죠. 그런 환경 덕에 전 지금도 가방에 늘 책 2권은 넣고 다니면서 출퇴근길이나 잠시 짬이 날 때면 어김없이 책을 꺼내들어 읽곤 한답니다. 책이 좋아서 시작하신 서점이 날이 지날수록 학생들이
아이들이 찾지 않고 어른들이 찾지 않고 그냥 손님이 거의 없는 가게가 된 지 1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됐어요. 당시 온라인 책 구매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게다가 온라인에서 할인을 하면 더 싸게 문제집이나 책을 구입할 수 있으니 서점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 탓이겠죠. 아버지가 서점 문을 닫던 날, 전 금방 아버지가 다른 가게를 열고 이전처럼 일하실 거라는 생각에 그리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아버지의 휴직은 길어졌고 우리 집의 수입이 끊기게 되자 평화롭던 일상에 위기가 찾아오게 됐어요. 당장 언니는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안 사정이 이러하니 등록금이 적은 국립대 중에서 골라가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언니만큼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반에서 5에서 8등 정도 하는 전 대학교를 포기하고 역사가 오래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진 서점에 잘 어울리는 분이셨지만 회사에 들어가기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고 그러다가 아파트 관리실에 일자리를 구하시게 됐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삼남매의 대박 뒷바라지를 하기엔 빠듯한 월급이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네 아버지 월급이 땡땡만 원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두 분은 늘 돈을 구할 걱정을 하셨으니 전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라났던 것 같아요. 전 상업고등학교에서 공부를 꽤 잘했어요. 타고난 성실함과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했던 탓인지 반에서 늘 1, 2등 하며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우등생이었죠. 그러던 중 저에게도 아주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도 석 달 전에 신협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저의 취직을 축하해 주셨죠. 오죽하면 학교 때문에 플랜카드도 붙이셨겠어요. 축 상업고등학교 졸업생 고선의 신협 입사. 우리 집에서요? 경사 났죠. 제 신협 합격 소식에 대학생이던 언니는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축하 파티도 열어줬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에 우리 남매는 제 각자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언니는 교대를 다니고 전이 신협에 취직하고 남동생도 나중에 서울권 대학교에 합격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사람의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전 은행을 다니면서 번 월급 중 100만 원은 부모님께 드리고 100만 원은 저축을 하며 남은 돈을 용돈으로 사용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 나이가 26살 때가 되었을까요? 제가 한참 일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번호표를 들고 왔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 여기 적금 하나 들려고요. 전 그 청년의 적금 가입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청년은 자꾸 절 흘끔거리고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속으로 아유 내 미모에 또 반했구나. 어제처럼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아니라서 기분은 좋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오는 건 그날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3일 연속 우리 은행에서 게다가 번호표도 서너 장 뽑아놓고 다른 창구 번호가 뜨면 안 가고 제 창구인 5번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 남자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하지만 이 남자는 계속 적금, 자유예금, 청약저축 이렇게 금융상품 개설만 할 뿐 저에게 전화번호를 묻거나 차 한잔 하자거나 어떤 개인적인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고 보니 이제 저도 이 남자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찬찬히 보니까 키는 176cm 정도의 중간 이상 되는 키에 검은 뿔테를 쓴 괜찮은 얼굴이었어요. 몸매는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적당한 체형이고 늘 파란 넥타이를 맨 깔끔한 정장 옷을 입었고요. 나이는 저보다 3살 많고 주소도 바로 옆 동네였고요. 직장은 우리 은행 인근의 한 중견기업 대리였고 게다가 이름도 전 알죠. 제가 어떻게 이 남자의 신상을 이렇게까지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전 은행에서 이분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여러 가지 인적사항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신원이 확실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렇지만 이 남자가 진짜 은행에 관심이 있는 건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옆에 친한 언니가 매일 놀렸어요. 고석이 그 뿔테남 오늘도 오려나? 아, 왜 아직도 고백을 못한다니? 아이 참, 언니 그냥 고객님이세요. 놀리지 말아요.
그렇게 매일 출근 도장 찍던 그 청년이 일주일 만에 처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고선혜 씨, 제가 왜 매일 여기 오는지 눈치채셨죠? 당연히 눈치챘죠. 언제쯤 말을 거나 했어요. 하지만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내숭을 떨며 가만히 있었죠. 전 이석훈이라고 합니다. 저 이미 제 이름도 다 아실 테죠. 선희 씨가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매일 여기에 왔어요. 혹시 사귀는 남자 있으신가요? 없다면 저랑 5번만 데이트하시죠. 그렇게 만나고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저 다시 여기 안 올게요. 어때요? 의외로 박력 있는 이 남자의 데이트 신청에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제 핸드폰 번호를 주고요 말았어요. 좀 더 내숭도 떨고 튕기기도 했어야 됐는데 긴 세월 남자친구가 없어서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나 봐요. 그렇게 전 석훈 씨와 데이트를 했고 5번이 넘고 10번이 넘고 거의 10개월 동안 사귀게 됐죠.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결혼식까지 올리고 있더라고요. 든든하고 듬직한 석훈 씨라면 제 인생을 맡겨도 좋겠다는 생각에 제 나이 27살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란 인륜지 대사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만큼 더 신중하게 석훈 씨라는 사람 말고 그를 둘러싼 가족들에 대해 알아보고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후회가 되네요. 석훈 씨 가족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둘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엔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들은 미혼인 상태였죠. 시부는 60세의 연세로 원래 대대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10년 전쯤 농사를 짓던 돈이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평당 50만 원씩 보상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과수원 땅값이 얼마 안 하던 때에 횡재하신 거죠. 지병인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보상금 20억 받자마자 서울로 상경해서 자식들 대학교도 보내고 별다른 일 하지 않고 지내신다고 해요. 그렇죠. 부모님 2분이 보상금만 갖고도 놀고 먹을 수 있으니 자식인 우리가 부양할 필요는 없겠구나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건 제 착각이었지만 말이에요. 남편은 결혼하면서 집 한 채 장만도 해오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다가 이 소식 알게 된 언닌 깜짝 놀라서 저에게 얘기했죠. 아니, 부모님이 20억이나 현찰 갖고 있으신데 장남 집 전세금도 안 해주신다고? 너희 신랑이 부모님에게 밉보인 거 아니니? 모르겠어. 석훈 씨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그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것도 좀 쪼잔해 보이고. 어쨌든 자기가 그동안 월급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금은 된다고 해서 신혼집은 구했어. 그런데 예비 시몬 저에게 예단금으로 1,500만 원, 부모님 사시는 곳에 김치 냉장고 놔줘야 하고 부모님 한복과 시동생들 양복, 그리고 구두, 그리고 본가의 잔칫날 쓸 음식 비용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누구나 결혼은 처음이잖아요. 전 뭔가 억울한 듯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적금으로 다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말 없이 예비 시모의 욕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시몬 그때부터 절 만만한 호구로 여겼나 봅니다. 제가 시부모님의 호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혼집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하며 차린 신혼집은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빌라였어요. 순진했던 전 거실과 부엌이 따로 방 2개인 깨끗한 신축 빌라라서 아이가 태어나도 방 하나 주면 당분간 잘 수 있을 거라 안심한 거죠. 여기 계신 인생 선배님들은 아실 거예요. 신혼집이 시댁과 가까우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전 일을 계속하며 살아왔을 테니 살림이 익숙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를 대시고 시부모님, 특히 시모는 우리 신혼집에 자주 찾아오셨어요. 음식물 쓰레기 매일 갖다 버려야 된다. 냉장고 정리가 이게 뭐냐. 석훈이 아침엔 당근 사과 주스 갈아줘야 한다 등등 아무것도 모르는 새댁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그런데 그 가르침도 좋게 타일러서 가끔 해야 듣기 좋은 법이죠. 시모는 일주일에 1~2번씩 예고도 없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아니, 한 달도 안 돼서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는지 벌컥벌컥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정말 불편하고 싫었어요.
아니, 내 집에서 옷도 편하게 입고 신혼생활 때니까 남편과 스킨십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시모가 불쑥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남편에게 불편하니 시모의 방문 횟수를 줄이고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꼭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부탁을 듣곤 남편은 바로 제 앞에서 전화를 시모에게 걸었어요. 엄마, 며느리가 엄마 오시는 거 불편하다고 하니까 현관 비밀번호는 이제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우리가 남이야? 그 집은 내 아들 집이야. 아들이 돈 모아서 마련한 집인데, 왜 며느리가 나서는 거야? 그러게. 엄마도 가족인데, 참, 손해는 안 그런 집에서 자랐나 보지 뭐. 그래도 갑자기 현관문 열고 들어오시지 말고 미리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주 그냥 벌써부터 며느리 눈치 보는 신세가 됐네. 알았다. 그런데 비밀번호는 안 바꿀 거지? 핸드폰 음성이 하도 커서 모자간의 대화가 저에게 다 들렸고 그들의 얘기 속에 전 중간에 아주 예민하고 가족애가 없는 며느리가 돼버렸네요. 정말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쨌든 제 부탁을 남편이 들어준 것이고 시몬 그 뒤로도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오기 전에 전화는 하고 오셨으니 이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시집살이는 이렇게 자주 저희 집에 오시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시댁엔 제사가 1년에 4차례, 거기에 구정과 추석,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시동생 생일 등 정말 시댁 행사가 한 달에 한 번은 넘는 것 같았죠. 특히 시몬 제삿날 전날이면 꼭 제가 일하는 신협에 오셨습니다. 오후 5시쯤 퇴근 전에 저를 쑥 하고 쳐다보고선 손짓을 하세요. 퇴근하고 곧바로 당신과 갈 데가 있다 이런 신호죠. 그럼 전 시모를 모시고 버스로 6정거장을 지나서 대형 한화로마트에 갑니다. 그곳에서 시모와 함께 제사상에 올릴 도라지, 고사리로부터 시작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동태, 문어 등등 온갖 재료를 골라요. 네가 가방끈도 짧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니. 다 이 시애미가 해야지. 내가 하는 거 찬찬히 보고 나중에 네가 다 해야 된다. 알겠니? 조상신 잘 모시는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거야. 허투루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꼭 제가 고졸이란 얘기를 곁들여서 최고로 비싼 재료만 고르시니 장 한 번 보면 2, 30만 원이 깨지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당연히 그 돈 제 몫이죠. 계산대에서 아예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근처에 물건 보고 계세요. 그렇게 본 장을 지고 이고 시댁에 와서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시모가 말씀하시는 대로 전 내내 부엌에서 제사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밤 12시가 다 돼서야 시몬 절 집에 보내주세요. 그나마 다음날 출근할 수 있는 배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본 제삿날엔 퇴근하자마자 총알같이 시댁에 뛰어와서 남은 제사상 준비를 하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올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1박 2일에 걸친 제사를 1년에 4번이나 하니 저 정말 제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친정집에서도 제사 명절과 1년에 한 번 있을 뿐인데 정말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네요. 그나마 제가 위안을 삼는 건 시모의 불평이었죠. 영감, 내가 언제까지 이 제사 치르느라 골병이 들어야겠어요. 이제 둘째, 셋째 며느리 들어오면 일할 사람이 셋이나 되니까 그땐 내가 물러나도 되려나? 아니 뭐 첫째 며느리 하는 거 보니까 셋이나 돼도 음식이며 뭐며 다 내가 가르쳐야 될 것 같네. 영감, 언제 제사 좀 줄일라우? 언젠 제사가 좀 줄겠구나. 그리고 나와 같이 처지를 공감해줄 동서들이 생기겠구나 하고 좋은 날이 오길 기다렸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우린 첫째 딸이 태어났어요. 예쁜 딸아이를 안고 병원에 있는데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그 흔한 꽃다발이나 과일 바구니 등 손에 든 무슨 선물 하나 없이 말이에요.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선물이 가당키나 하겠어? 그래도 애는 순산했다고 하니 다행이네. 나는 말이다. 그 시절에 경북에서 최고로 좋은 여상 나왔다. 그래도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 손자 낳느라 고생한 며느리 앞에서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이 정도예요. 이 말은 제가 두고두고 한이 맺힐 만큼 서운했습니다.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는 남편도 이만큼은 너무했다 싶은지 제 편이 되어줬어요. 아니 진짜 엄마 아빠 빈손으로 오신 거예요? 첫 손주인데 이렇게 이쁜데 요즘 아들보다 딸이 더 효도하는 거 모르시나? 이놈아 딸은 무슨 딸? 딸이 우리 제사 챙겨주냐? 모름지기 아들놈을 낳아야 여자가 대접받는 법이야. 알겠느냐? 정말 가관인 시모 시부의 말이었죠. 그래서 2년 터울로 아들을 낳아드렸어요. 아기 성별이 무엇이든 전 두 아이 다 사랑했고 아무 상관없었지만 아들 셋 낳은 게 무슨 훈장인 것 마냥 떠벌리는 시모에게 보란듯이 제 아들의 고추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들 손자 낳았다는 소식에 시부의 손에는 봉투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아들을 낳았으니 수고했다 용돈을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다녀가신 뒤 여러 번 봉투를 보고 저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죠. 꼴랑 5만 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현찰만 20억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시부였습니다. 자기 때의 모든 형제보다 자식들보다 내가 더 재산 많다. 난 빚도 없고 아니 쓸 줄도 모른다. 이렇게 돈 자랑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고작 5만 원이라니요. 하긴 이후에도 손주들 명절에 고작 1만 원씩 던져주었으니까 그것도 봉투도 없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예의도 없이 못 배운 집안은 시가인데 왜 맨날 저보고 학벌이 짧다고 타박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손주들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생일 이런 거 한 번 챙겨준 적도 없어요. 전화로라도 챙겨준 적 없어요. 그러면서 당신 생일에 전화라도 늦으면 생난리 용돈 보내면 맨날 적다고 타박하기 일쑤였죠.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뭘 더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나 시동생들도 결혼 전엔 시부모 생일도 그냥 지나갔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나라에선 아들이 결혼만 하면 이렇게 효도를 받고 싶어 안달인지 말이에요. 게다가 당신이 자수성가해서 모은 돈도 아니면서 70 넘어서까지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의 대부분은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다니까요. 은행 다니는 며느리 봐서 난 용돈 좀 넉넉히 줄 줄로만 알았지. 에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생일이나 명절에 꼴랑 30만 원씩 준 것밖에 더 있어. 말이 30만 원이죠. 한 달에 몇 차례 장 보는 거며 제사 준비며 아프시다고 병원 가실 때 등등 돈 필요할 때마다 그 많은 자신의 돈은 꼭꼭 숨겨놓고 우리 돈만 쓰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시부모님에게 들어가는 돈만 해도 매달 50만 원 넘을 거예요. 가구나 가전제품 혹은 아파트 수리비라도 나가는 달이면 몇백만 원이 들어가죠. 그렇게 인색한 시부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런데요, 절 뒤로 넘어가게 만드는 분은 또 계셨어요. 바로 시모요. 아들 손자를 낳아드렸는데도 대뜸하신다는 말씀이 이제야 겨우 장손 하나 보게 됐구나. 아이고 좋다. 그런데 첫째 너 그런 말 들어봤니? 두뇌가 유전이 된다는구나. 옛날 시절로 치면 내가 낳은 여상은 대졸이나 다름없었지. 그러니까 내 아들들 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게 태어난 거야. 헌데 우리 손주는 IQ가 어떨지 조금 걱정이 되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요? 역사가 30년이 넘은 여상에서 반에서 1등 하던 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금융권에 취업도 한 번에 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고졸이라고 우리 아들 멍청할 거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친정 사정만 좋았어도 지 아빠보다 더 좋은 대학 갔을 거라고요. 시모의 얘기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해서 전 이렇게 반박을 했죠. 아니 내가 뭐라고 했니? 며느리한테 무슨 얘기를 못하겠네. 애들 교육 잘 시키라는 소리야. 우리 부부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저는 열심히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움은커녕 바라기만 하는 시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의 두 동생들이 연달아 결혼을 하게 됐죠. 첫째 서방님은 제가 시댁에 오고 처음 배웠을 때 이미 창업을 한 번 하고 망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결혼할 땐 대학가 앞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자와 눈이 맞아서 아이가 생기고 결혼을 서두른 듯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예비 동서가 인사 온다고 했을 때 전 내심 기대가 됐습니다. 모진 시부모님의 등살에서 든든한 아군이 생기겠구나 싶었죠. 저와 첫째 서방님은 동갑이었거든요. 예비 동선 우리보다 3살 아래의 아가씨였어요. 평범한 외모에 말씨가 곱고 애교 있는 아가씨였죠. 말을 참 예쁘게 해서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동서의 야가 빠진 속을 첫 제사 때에서야 알아차렸죠. 동서가 시댁에 들어오고 나서 맞는 첫 제사였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야근할 것 같은데 동서하고 제사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여자 셋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둘째한테서 전화 왔더라. 아니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내려가는 길이라고. 아유 어쩌겠니? 다음 제사에서 가르쳐야지. 에휴. 동서가 한 명 생겼지만 여전히 제사상 준비를 하는 며느린 저 혼자였어요. 동서는 어떻게 제삿날마다 앞두고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친정어머니가 팔이 부러지셔서 친구 장례식이 생겨서 정말 각양각색의 핑계를 대며 제삿날 얼굴도 비추지 않는 겁니다. 하도 심하니까 시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둘째 이놈아, 네 부인은 왜 맨날 제사 때마다 불참인 게야? 그 핑계들도 다 거짓부렁 같은데 안 그러냐? 에이 아빠 설마 그러겠어요. 아 참 집사람이 이거 갖다 드리라고. 너무 죄송해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대요. 서방님은 시모의 설화수 화장품 세트와 시부의 고급 양주를 내보였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걸 보고 입이 함지박만해져선 입을 싹 다물더군요. 또한 저에겐 효를 강요하는 시부모가 동서를 크게 혼낼 수 없었던 건 단순히 선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이 두 번째 사업도 말아먹었기 때문이에요. 호프집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파리만 날리다가 적자가 커지자 그냥 문 닫을 수밖에 없었대요. 처음 호프집 권리금 7천만 원 들어갔을 때 나올 때는 권리금 못 받고 나왔다고 하니 한심했습니다. 정말 사업 수완도 없는 사람이 왜 매번 사업하고 또 말아먹는 걸까요? 그렇게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시부모님도 둘째 며느리에겐 좀 기가 죽은 탓이죠. 게다가 저렇게 힘든 일은 쏙 빠지고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꼭 와서 아버님, 우리 남편이 아버님을 쏙 빼닮은 것 같아요. 진짜 미남이세요. 젊었을 때 인기 많으셨죠? 우리 어머님 어깨 뭉친 것 좀 봐. 아니, 저희 온다고 자꾸 음식하시니까 몸이 아프시죠. 어머님 아프면 제 마음이 더 아파요. 명절 음식은 형님한테 만들어 오라고 좀 요령도 부리세요. 아니, 어머님 왜 이렇게 착하신 거예요? 진짜 올해 연기대상감이었습니다. 저랑 둘이 있을 땐 별의별 시부 시모 욕을 하더니만 저분들 앞에서만 서면 듣는 저도 녹아내릴 정도로 애교 떨고 아양 부리고 정말 저런 고단수가 없었어요. 저런 여우 같은 첫째 동서에 지친 전 둘째 동서라도 제대로 들어왔으면 했죠. 그런데 이번엔 글쎄 상여우가 아니라 상곰이 온 거예요. 막내 서방님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변변찮은 직장에 가느니 과외나 학원 강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만난 수학 강사 선생님과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동서는 서방님보다 1살 연상이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강사라는 직업 때문에 밤낮이 바뀌어서 전화를 못 받는다며 시부나 시모의 전화도 가뿐히 씹어주는 아주 담력이 큰 여자였어요. 뿐인가요? 제사에 온 적은 제가 결혼한 지 17년 동안 3번도 안 될 거예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와서도 늘 뚱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우리 시부 아시잖아요. 결혼해서 17년간 그 입에선 돈소리가 아니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막내 동선 조용히 입 다물고 듣고 있다가 아버님 손에 봉투 하나 쥐어주고 자리 일어나 버립니다. 그 봉투에 한 50만 원쯤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시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세요. 시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전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형님 동서를 떠나서 같은 여자로서 누가 부엌에서 고생하고 있으면 그래도 함께 일을 돕겠다는 신용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 막내 동선 이 집에 부엌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듯이 거실 소파와 붙박이로 앉아서
TV만 보고 있어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부엌에 가서 같이 일 좀 하자고 얘기하면 저 과일 안 먹는데요. 과일 안 깎아봤어요. 저 설거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도 배달 음식밖에 안 먹어요. 이에게 시모가 한마디 거짓입니다. 아니 네가 아무리 학원 일로 바쁘다고 해도 그렇지 배달 음식이 뭐니 남편 몸 상하게. 남잔 설거지 못해요? 제가 석두 씨한테 설거지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배달시키자고 하던데요? 이렇게 대답하고는 그 이후에 시모 잔소리와 타박은 가뿐히 무시해줍니다. 두 동서 모두 대단한 여자들이 들어왔어요. 아우, 제 팔짱 왜 이럴까요? 절 돌아버리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시모의 비교질이었습니다. 동서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특히 막내 동선 스카이라고 하는 명문대 출신이에요. 이제 시몬 가만히 있다가도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아니, 둘째가 어쩐 일로 이번 생일에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겠다네. 사람이 한 번씩 여행으로 기분도 내면서 살아야 되는 걸 아는 게지. 그런데 넌 괜찮니? 우리 집에서 대학 못 나온 건 너 하나뿐인데 걔네가 너 따돌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전 정말 분통이 터졌어요. 사람이 인성과 재능을 갖추면 되지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에서 여러 생명을 구하신 분도 14톤 화물기사였어요. 배움이 짧더라도 자기 일 묵묵히 하며 구슬땀 흘리는 좋은 분들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 집에서 저만큼 집안 대소사 챙기는 사람 없고요. 저 신협에 20년 넘게 다니면서 차장 달고 월급이 웬만한 대기업 차장급 저리 가랍니다. 둘째 서방님과 부대찌개집 하는 동서나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일밖에 안 해본 동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연봉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해요. 그런데 왜 시부모님 앞에서는 영원한 고졸이고 영원한 약자일까요?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애들도 중고등학생으로 컸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은퇴 압박이 있을 만큼 고참 자리에 앉아 있고요. 저처럼 애들 키우며 오래 다니는 여직원은 거의 없을 정도로 독하게 직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더 이상은 시댁에서 식모처럼 학벌 비교당하는 인생 살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분노와 인내심을 터뜨려버린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머님 음식 준비 쉬시라고 출장 뷔페 음식을 시댁에 시켜놨죠. 그리고 퇴근 후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웬일인지 시댁엔 둘째 서방님네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전 옷을 벗고 출장 뷔페 음식을 세팅하다가 부엌 옆 작은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죠. 대화하는 사람은 동서와 시부였어요. 아버님, 지금 부대찌개집도 망할 것 같아요. 아범이 자긴 이런 식당과 안 어울린다면서 이번엔 스크린 골프장 알아보겠대요. 스크린 골프장이 참 유망해요, 아버님. 다 좋은데 사업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죠? 아이고, 그놈이 좀 진득하게 하라고 했더니 얼마가 필요한데? 한 3억 정도요? 뭐라고? 아이고, 그런 돈 없다. 아니, 지난번 부대찌개 차릴 때도 내가 1억 5천만 원 주지 않았니? 그리고 너 들어오기 전에 그 호프집도 권리금 7천만 원은 내 돈이었어. 그놈이 그걸 홀라당 말아먹고 말았지만 그냥 지금 부대찌개집 잘 해보라고 해. 응? 아버님이 안 주시면 저희 사채빚 알아볼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렇게 아버님은 서방님네에게 3억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돈은 아들 낳았을 때 받은 5만 원이 다였어요. 우리 애들은 어떤가요? 손주라고 학교 졸업 입학할 때 변변찮은 선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 지갑에서 당신들 필요로 하는 건 뽑아갔죠. 그런데 서방님 내에서 사업자금 7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젠 2억 원까지 약속을 했어요. 같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남편을 호구였고 진짜 자식은 둘째였네요. 일단 못 들은 척하고 있는데 막내 서방님네가 시댁에 와서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전 아직도 억울함 그간의 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겨우 자리를 지켰죠.
마음 같아선 모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얘기하기 적당한 때를 기다리자며 참았습니다. 첫째 동선 시모에게 버버리 핸드백을 안겨드렸고 시부에겐 골프채를 선물했어요. 그 가증스러운 얼굴로 아양을 떨면서 말이죠. 막내 동선 시모와 시부에게 각각 파란색 봉투를 드렸습니다. 두툼한 모양이 아마 50만 원 이상은 들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전 흰 봉투에 넣은 상품권을 시모에게 드렸죠. 시부와 시모는 제가 드린 봉투를 열어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네가 지금 날 무시하는 게냐? 내가 평소에 3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했을 텐데 이번엔 상품권 30만 원? 오늘 이 집에 차린 출장 뷔페 음식값만 30만 원이 들은 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서 시아버지한테 눈을 치켜뜨고 이래서 못 배우냐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상품권을 찢더니 그 조각을 제 얼굴에 던져버린 겁니다. 감히 어디다 대고 이젠 얼굴들 보기도 싫어졌어요. 그대로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어서 이 거지 같은 소굴에서 나갈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애들 데리고 집에 오자마자 찬물 몇 잔을 연거푸 마셔댔어요. 이런 막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엄마로서 부끄러워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얘들아 많이 놀랐지? 엄마가 그동안 너희 친가댁에 쌓인 한이 많았는데 오늘 그게 폭발해 버렸단다. 엄마 더 이상 그분들을 부모님 대하듯 할 수가 없네. 니들 보기에 민망하지만 말이다. 엄마, 우리도 이제 다 컸어요. 우리가 친가댁 어른들 다 이상한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잘 사셨는지도. 무슨 일 있어도 난 엄마 편이야. 사실 친가댁 가기도 싫어. 우리한테도 잘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었잖아. 예의상 가는 것 뿐이라고요. 맞아. 맨날 엄마만 부엌에서 일하고 아빠랑 엄마한테 돈돈거리고 좀 이상하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애들 눈에도 시부모가 그릇된 인간이라는 건 표가 나는 모양이에요. 아이들을 방에 보내고 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씩씩대며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당신 지금 미쳤어? 무슨 짓이야?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무슨 배워먹지 못한... 앞으로 네 엄마처럼 내 앞에서 배워먹지 못한 학벌 운운하면 죽여버린다. 평소 저답지 않은 말을 내뱉으니 남편을 얼어버렸습니다. 이 등신아, 호구야. 남편이 이 모양이니까 나까지 호구년 짓을 17년 동안 했지. 전 자리에 주저앉아 곡을 하듯이 울었어요. 남편이 무언가 직감했는지 우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 당신답지 않게 왜 이래? 당신 퇴직하고 창업자금도 없어서 2년 동안 백수 생활할 때 당신 부모님 뭐 했어? 10원 한 장이라도 줬어? 근데 그동안 20년 동안 말이야. 당신 부모님 돈은 모두 둘째네한테 갔어. 알긴 해. 그동안 차린 가게들 다 당신 부모님 돈이었다고. 이젠 3억 더 달랜다. 그래놓고 꼴랑 명품백 선물에 좋아해야 되고 내가 드린 상품권을 눈앞에서 찍고서 뭐? 못 배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인간이니? 인간이야? 제 말을 듣고 남편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사실 2년 전에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어요.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했지만 나이가 많고 부장 직급으로 나온 사람을 받아준 회사는 없었죠. 그래서 남편은 창업 준비를 했고 그 와중에 첫째 서방님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부대찌개 집 등을 하자며 남편의 퇴직금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오래 몸담은 제가 볼 때 서방님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의 소중한 퇴직금을 노리는 것만 같아서 완강히 반대했죠. 남편도 이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 배신감 정말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남편은 자기 부모를 끔찍히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모가 3명의 아들 중 자신만 온갖 돈을 빼먹는 호구로 봐왔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았겠죠.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는 전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하고 제 눈앞에서 모든 이씨 집안 사람들을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제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테니 일단 이혼은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전 시댁 사람들, 시부, 시모, 서방님들, 동서들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고 핸드폰에서 차단해버렸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등 각종 시댁 행사요? 남편이 가던 말던 알아서 하는데 혼자 가라고 했죠. 애들에게도 아빠의 강요로 데려가지 말고 애들 의사 물어보고 데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사리 분별이 정확한 아이들이었어요. 딸,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친가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거부를 했죠. 남편은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고 나니 제 인생은 해방감이었죠. 저도 많은 연차가 쌓여서 직장에서 은근한 퇴직 압박이 있었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겁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죠. 남편은 집에서 밥을 주고 잠을 잘 수 있게 할 뿐 그저 백수였어요. 그동안 한 달에 70만 원씩 주던 용돈도 끊었습니다. 당신 대단하신 부모님한테 사랑하는 아들 용돈 달라고 해요. 그것도 못 주겠어? 서방님한테는 몇 억을 갖다 바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남편은 제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댁에 갖다 바친 돈이 굳으니 한 달에 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고이율 적금을 부어서 애들 대학교 갈 때 등록금에 보탤 수 있겠더라고요. 좀 더 일찍 시부모님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저와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의 상당수를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내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내주고 맛있는 고기 한 번 더 사줄 수 있었을 텐데 원통했어요. 그렇게 전 가족의 울타리에서 시댁 식구들을 드러낸 뒤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전화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뒤에서 차가 받았는데 가뜩이나 디스크 있는 양반이라 지금 허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 같아. 병원으로 와줄 수 있어? 아무리 미운 시부라지만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는데 안 가볼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5개월 만에 시부와 시모를 병원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해서 와봤어요. 여기 병원비에 보태세요. 전 용돈 100만 원을 넣은 봉투를 드렸어요. 시모는 봉투를 보고 놀래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그날은 네가 오해가 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겐 너와 지혜 아범이 제일이란다. 너희를 제일 아끼지.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지? 이제 마음 풀고 예전에 내 며느리로 잘 지내보자, 응? 전 아직 시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전에 받아보지 못한 시모의 따스한 모습에 저도 화가 좀 누그러졌죠. 시부는 돌아 눕는 것도 잘 못하고 허리 고통이 심한지 괴로워하셨어요. 17년 시댁 생활에서 잘해주신 건 없지만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의사 얘기론 고령이고 원래 갖고 계신 디스크가 있으니 전신 마취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저 지금처럼 진통제를 맞아가며 앞으로 일상적인 거동이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병문안을 다녀오고 나서 시부모님을 미워하는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지니 저 역시 전보다는 한결 마음이 편안했죠. 시모가 거동이 안 되는 시부 병간호를 하시고 남편은 퇴근하고 한 번씩 다녀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죽이나 밑반찬을 싸서 병원에 가는 남편 손에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부모와 연을 끊고 한동안 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지만 이혼 얘기가 나올까봐 나름대로 참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또 자기 부모가 아프다고 챙겨주는 저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했던 모진 시집살이와 효도 강요의 세월 동안 당연한 듯 여겼던 남자였는데 사람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네요. 시부가 병원 2주간 입원한 뒤 퇴원하라고 해서 시댁으로 가신 뒤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모의 전화가 왔어요. 전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아이고, 첫째야. 내가 너희 시아버지 교통사고 당하고 나서 계속 간병을 했더니만 이제 내가 죽을 것 같구나. 어떻게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퇴근하고 서너 시간만이라도 말이다. 어머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차장급이라서 실적 압박이 있고요. 일이 많아서 일찍 퇴근하긴 어려운데요. 간병인을 고용해 보시는 건 어때요? 간병인? 간병 있으면 얼만데 그 간병비 대줄래? 사람이 오냐 오냐 하면 가진 것 다 달라고 한다더니 요즘 제가 전화 받아주고 하니까 다시 예전처럼 호구로 보시는 모양이네요. 아니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저희 도와주신 거 1원도 없으시고 전 앞으로도 기본적인 도리만 할 겁니다. 그간 챙겨주신 둘째 아들에게 얘기해보세요. 설마 몇 억이나 받아놓고 그깟 간병비 안 드릴까요? 시모는 그 뒤로도 절 설득했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요. 창업자금을 그렇게 받은 자식이 부모님 모시진 못해도 간병비는 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며칠 뒤부터 제 복장을 터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부를 간병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 본인도 효도하겠다는데 거기에 대고 뭐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퍼주는 아들 둘이나 있건만 또 첫째에게만 효도를 강요하고 있고 등신같이 그걸 따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게다가 이 남자가 지금 다른 직장에 취직하거나 창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할 때 가족의 생계를 나 몰라라 하는 거잖아요. 전 첫째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형님, 그날 그렇게 나가시고 나서 시댁이랑 인연 끊은 줄 알았는데 어쩐 일로 저에게 전화를 다 하셨어요? 인연 끊고 싶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말이 안 되잖아, 동서? 그날 나 다 들었어. 서방님이 그동안 창업 자금으로 몇 억씩 받아갔다면서? 재산이나 병원비 등 우리가 효돈 다 해놓고 엉뚱한 자식이 돈은 다 쓰더라? 그런데 내가 눈이 안 뒤집히겠어? 아, 들으셨구나. 그런데 형님, 저희 사정이 워낙 안 좋고 오죽 힘들면 그 짜디짠 시부가 도와주셨겠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도. 그건 동선의 부부가 할 일이고 내가 전화한 용건 따로 있어. 지금 시부 병간호를 시모가 못하겠다고 해서 지혜 아빠가 가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 서방님이랑 동선 나 몰라라 하는 거지?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가게 일이... 팔이 날려서 폐업한다면서 무슨 가게 일이야. 딴 말 없어. 간병이 쓸 거니까 새 아들이 나눠서 내도록 해. 그렇게 알고 있어. 그 뒤로 동서가 뭐라고 말하든 전 전화를 끊었어요. 막내 동서는 그래도 순순히 나눠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와서 간병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 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간병인을 시댁에 보내놓고 지혜 아빠에게 빨리 취직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지혜 아빠는 그 이기적인 동생들에게 간병비를 얻어낸 것이 신기했던 모양인지 절 약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1달 반 정도 지났을까요? 전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급한 시모의 호출로 남편과 시댁에 갔어요. 내가 미쳐버리겠다. 네가 붙여준 조선족 간병인 내쫓았어. 그 이상한 사람 말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새로 구해줘. 어머님, 한국 사람 간병인은 지금 100만 원은 더 써야 구할 수 있어요. 어머님 혼자 간병 못 하시겠다고 하셔서 간병인 붙였는데 웬만하면 그냥 참고 쓰시죠. 아니, 내 집에 그런 사람을 들이라고? 나랑 네 아버지랑 말도 섞고 네 아버지 몸도 만져야 되는데 아유 싫다 얘. 아주 불쾌해. 한국 사람 들여다오. 그럼 서방님들이나 동서들한테 말하세요. 전 그동안 들었던 간병비도 이제 못 드릴 것 같네요. 지혜 아빠 수익 끊긴 지 2년 된 거 아시죠? 누구보다 지금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요구만 하시면 어떡해요? 듣자 하니까 맏며느리란 것이 말하는 거 봐라. 너 그렇게 네 맘대로 굴다가 내 재산 한 푼도 못 준다. 응?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며느리라고 하는 말이 이래서 못 배운 것은. 그때 의외로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그 말 때문에 지혜 엄마가 가슴에 한이 맺혀서 연 끊으려고 했던 거 잊으셨어요?
지 엄마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두 분 말씀만 따르고 효도한다고 이 사람 생일에 좋은 선물도 해준 적 없고 우리 집 제사랑 모든 일 이 사람만 했어요. 지금 동생 두 새끼나 있고 재수 씨 둘이나 있는데 걔네가 두 분한테 뭐 해줬어요? 저도 지금 2년 동안 백수로 남편 노릇 못하고 있는데 두 분 간병비까지 이제 못 참겠습니다. 첫째 아들 없는 셈 치고 사십시오. 지금까지 저 바란 적 없이 두 분 모셨어요. 유산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한 푼도 준 적 없었는데 뭐.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불쌍한 내 남편. 제 앞에선 티를 못 냈지만 자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셨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앞으로는 우리 애들과 절 위해서만 살 거라고 금방 취직을 하든 창업을 하든 가장 노릇도 제대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남자가 마음 먹으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 자기 부모의 연락도 동생들의 연락도 모두 받지 않고 정말 연을 끊고 살았어요. 우리 집이 시댁과 발길을 끊은 뒤 얼마 전 시모와 첫째 동서네가 웬 김치를 가져왔다면서 현관벨을 누르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저 가시라고만 했습니다. 현관문에서 둘이 문을 쾅쾅 두드리고 사람 새끼 아니라며 욕을 하다가 돌아가더라고요. 나가서 보니까 김치도 대접 한 그릇 정도 그것 조금 가져와 놓고 그냥 부려 먹을 호구가 필요해서 제 눈치 살피러 온 것 같았죠. 지금도 한 번씩 저에게 동서들이나 시몬 전화나 문자를 보냅니다. 심지어 막내 동선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전 형님을 응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아쉽네요. 매일같이 시부모가 간병에 돈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린 저 늙은이들 못 모셔요. 간병도 못하고요. 부모님 유산 반 드릴 테니까 다시 와주세요. 속으로 비웃고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남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사니까 속은 정말 편한데요. 마음 한구석에선 그래도 부모인데 아프신데 싶고 하지만 그 세월 동안 당했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이 막 떨리는 거 있죠. 그냥 퍼주는 자식 따로 희생만 강요하는 자식 따로 이런 걸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잘한 놈은 계속 잘해야 하고 한 번이라도 못하면 욕 뒤지게 먹고 못한 놈은 계속 못하다 어쩌다 한 번 잘하면 칭찬 배불리 먹고 사실 전 이제부터 친정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모의 지겨운 학벌 타령 그것 때문에 저까지 학벌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몇 년만 고생하면 둘째까지 대학 입학하고 그리고 남편도 창업이나 취업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고정 수입 생기고 하면 직장 그만두고 대학교 심리학과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상담 치료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저 이제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제 얘기에 대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댓글 보고 많이 생각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잘 결정해 볼게요. 그럼 전 이만 물러날게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